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모처럼 여야 간의 팽팽한 대치전선이 잠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신임 대통령의 연설에 야당 의원들도 피켓이나 반발 대신 기립박수와 악수로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장관 임명과 총리 인준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여야 간의 양보 없는 신경전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전국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잠시 뒤에 분주하게 돌아갈 한 주간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들을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실에 발탁한 부적절한 인물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조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수정한 것으로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74년 만에 군사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저녁 코너에서 이 두 나라의 결정 배경과 유럽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북한의 백신 지원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라며 거듭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엿새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큰 골자는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먹는 치료제 확보 등 방역 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4인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원 등의 방안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해서는 북한만 호응하면 백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과 다양한 경제 안보를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연금, 노동, 교육 세 가지 개혁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연설문을 보면 경제가 10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이 위기, 안정, 소상공인, 개혁 순입니다. 의회주의는 4번, 초당적 협력은 3번 등장했습니다.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콕 집어 협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 문제 앞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게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로 읽힙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여야는 비교적 차분하게 윤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푸른색 계열인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에 통로에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정연설 도중 18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윤 대통령의 첫 연설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의석으로 이동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도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기자들 앞에 서서 첫 시정연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또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연설 뒤 기다려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입법부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정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협치의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여야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덕수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즉답을 피한 민주당은 문제 인사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당부에도 추경과 국회 원구성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반쪽 내각을 벗어나려면 당장 총리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낮은 자세로 국회에 손을 내민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어떤 협치와 그리고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수준 이하 장관들부터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콕 찍어 거론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 공정한 공무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을 연결짓는 건 구태정치라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저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죠. 한덕수 총리 인준은 물론 이번 주 시작되는 추경안 심사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전국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전용 비행기나 헬기가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타는 특별 열차로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마지막에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부를 예정인데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 됩니다. 박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념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 새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능한 전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나 헬기가 아닌 특별 열차로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KTX 특별 열차를 빌려 단체로 이동할 예정인데 대통령이 이 열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장관과 수석들도 함께 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함께 가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는데 공식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동 수단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추모 공연, 대통령 기념사, 기념 공연 등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식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입니다. 합창이 아닌 제창은 합창단 없이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도 직접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면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 됩니다. 이와 함께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담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이것을 위해서만 개헌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개헌을 추진할 때 5.18 정신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열차 이동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여러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의 의미뿐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일정이 몰린 이번 주는 향후 전국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정연설이 있었지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위한 기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한이 지난 내일이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는 빠르면 내일 화요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야가 강대강으로 다시 크게 부딪히고 전국이 얼어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루 뒤 수요일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5.18 기념식에는 보수 여당의 국회의원과 보수 정권의 신임 장관, 수석 비서관이 한자리에 집결하는 전례 없는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한동훈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도 참석하고 5.18 정신의 존중과 통합의 메시지도 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었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묘하게 이번 주에도 관련 정치 일정이 하루 사이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겁니다. 자, 기념식 바로 다음 날 보겠습니다. 다음 날 19일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오릅니다. 31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자, 그 바로 다음 날을 볼까요? 금요일 20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21일에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을 보여줄 시험대이면서 국내 정치 무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협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바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전국의 핵심 변수로 한덕수 총리 인준 안건 처리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이번 주에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 가운데 화요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과거 성비위 전력이 드러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숨가쁘게 흘러갈 5월 셋째 주의 정치 일정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정됐는데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알리는 상징성이 가득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건물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나부끼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은 다정하게 계단을 내려와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방한 때도 그랬고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산시대가 개막하자마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장소로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을 낙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취재진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넉넉한 400석 규모 공간으로 단상과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초 용산 집무실 앞 이곳 야외 잔디밭도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날씨 변수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지하 대강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만찬 역시 용산 집무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텔 출장 음식을 공수해 진행합니다. 오는 20일 오후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방문할 예정이고 기업인 초청 행사와 대학 강연, 판문점과 DMZ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놓고 일정을 세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 관례상 마중이나 배웅은 국무총리가 해왔는데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이라 대통령실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며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폭등해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파격적 주택 공급을 통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만간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에 초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완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성급하게 풀었다가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 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 금융 지원, 청년 맞춤형 LTV, 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물론 질적 혁신을 통해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광역철도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선 공약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밀가루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물가 관리에 연일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발언이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빵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 동네 빵집.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빵을 구웠지만 밀가루부터 설탕, 버터, 달걀 등 요새같이 재료값이 뛰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빵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어들까 무섭고 그대로 버티자니 손해가 늘어 고민입니다. 최대한 대로 버텨보고 우리가 마진을 보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가격이 상승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움츠리잖아요. 최근엔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가격이 더 뛸까 걱정이 큽니다. 식당의 필수품인 식용유는 이미 비상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처럼 판매 수량을 제한해도 재고가 떨어진 제품이 눈에 쉽게 띕니다. 덩달아 가격도 치솟는데 실제로 한 대기업 제품은 지난해 3,000원대에 팔리던 게 어느새 5,000원을 넘겼습니다. 한식집이니까 식용유를 많이 쓰고 거의 뭐 전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밀가루나 식용유 등 먹거리 재료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새 정부는 경제팀을 꾸리자마자 또다시 물가 안정을 강조했지만 나라 밖 영향이 커 뾰족한 대책을 찾긴 어려운 상황.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해야. 금리 인상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증가와 대규모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일들이 이어지며 한동안 밥값은 오르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며칠 만에 가치가 99.99% 떨어진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와 투자자, 수수료 챙기기에 여념없는 거래소, 그리고 제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을 내버려두는 정부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루나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 됐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게시판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 유튜버는 루나 투자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이게 점점 힘들어.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의 평소 거만한 행태는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가상자산 거래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인 상장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루나의 투자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루나에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 입출금을 중단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가치평가라든지 회계 감사,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만 1,2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잠시 과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이 들여다봐요. 혹시나 이거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근데 자산시장은 감독관이 없어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렇게 루나 코인의 가치가 폭락한 가운데 20억 원가량을 잃었다는 인터넷 방송인이 코인 발행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투자 실패에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BJ 챈서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코인 관련 방송을 하는 김모 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국산 코인 루나를 발행한 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김 씨는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대책을 묻고자 찾아간 거지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도용 대표는 공식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코인 투자를 시작한 김 씨는 루나 코인 2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 최근 폭락장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저녁 코인 발행업체인 테라폼 랩스 코리아 권도영 대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에게 권 대표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집에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지만 가족들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분 주소는 인터넷에 그분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일으킨 점 사죄드렸고 경찰관 분께 정말 죄송하고 이달 초 10만 원이던 루나코인이 한순간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 김 씨의 행동에 공감한다며 해코지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격한 반응도 많습니다. 저 같으면 가서 버렸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저도 지금 한 2억 박았다가 지금 1,200만 원 남았는데. 하지만 손실 위험을 알고도 투자해놓고선 실패한 책임을 딴 데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뭘 그걸.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몰래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합리화해선 안 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평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적 공간의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적인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그런 것이 이제 민주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은 권 대표 가족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주소 등이 담긴 경찰 내부 문서가 코인 관련 단체 SNS 방까지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석 달 반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없애는 안착기 전환 시점을 금요일인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일 만에 10,000명대로 하락했습니다. 1월 26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로 일주일 전보단 7,000명, 2주 전보단 6,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일주일째 300명대, 사망자도 수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수급도 양호해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이행기 종료를 앞둔 오는 20일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은 안착기 전환 여부 검토를 위해 방역 지표와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인준 지연 등으로 방역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책임지고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휘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더딘 측면은 있지만 빈틈없이 국민께 문제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누적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간부들을 질책하고 인민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발열 환자는 39만 2,92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10만 명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공개한 발열 환자 현황을 보면 평양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당뇨병이나 심장질병, 고혈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의 긴급 지시에도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다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민군을 투입하라는 특별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평양 대동강구역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 공급과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속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방역 상황 속에 확진자 규모가 연일 불어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의 방역 지원 의사에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 통지문으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대북 통지문엔 백신을 비롯해 의약품과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할 용의는 물론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 지원 의사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 당국의 방역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통지문을 접수할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 재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장 우리 정부의 지원을 수락할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당분간 봉쇄 강화 등 독자적인 방역 대응에 주력하면서 중국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사재기와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발열자 급증에도 한약이나 민간요법에 매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북한식 방역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여당도 나토 가입 추진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과 함께 이 결정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나아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이슈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핀란드는 결국 나토 가입을 결정을 했고 스웨덴도 곧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결정들이 뭐 국가 지도자나 여당이 뭐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고 해당 그 국가 안에 어떤 그 여론에 큰 변화가 있었나 보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렇죠. 여론의 변화가 이제 결정적이었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자료 화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시죠. Presidentin ja hallituksen ulkopoliittinen valiokunta ovat yhdessä linjanneet, että Suomi eduskuntaa kuultuaan hakee NATO-jäsenyyttä. Within NATO, Sweden will be a security provider.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ill support an application for NATO membership
together with Finland. 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앞서 보인 화면이 이제 핀란드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 화면이 스웨덴 총리.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는 이미 어제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서 나토를 가입하겠다.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스웨덴은 조만간 아마 그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권에서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통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 중립국가다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은 20%에서 30% 정도만 가입에 찬성한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지금 3분의 2 정도의 여론이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가입 의사를 이제 밝힌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달까지만 해도 자 이게 뭐 냉전 시대 30여 년 동안도 계속 이렇게 중립국 위치를 지켜왔고 나토 가입을 안 했었던 이 나라들인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국민들이 이제 큰 위협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바뀌면서 나토 가입 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핀란드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토 입장도 이제 공식으로 나온 거죠. 그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는데 역시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죠. It is clear that Finnish and Swedish membership matters for NATO. We will look into ways to provide security assurances, including by increasing NATO presence in the region. 사실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가입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집단 방위 체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5항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은 회원국 중에 한 국가라도 침략을 당할 경우 그것은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전체 회원국 혹은 일부 회원국이 그 나라를 지원한다, 이제 군사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단 방위 체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포함을 해서 일정 부분 그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가입하겠다 그럼 받아주는 건 아니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가 이제 북마케도니아인데 총 그래서 북마케도니아까지 합쳐서 30개국이 나토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 가입하는 데까지 1년이 소요가 됐거든요. 1년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떻게 가입을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제 1차에서는 군사적 정치적 이런 그다음에 2차에서는 어떤 지원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담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이제 그 비준을 해야 돼요.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든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국가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면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1년 동안 그러면은 그 소요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나토 측에서는 더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전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 예들보다 좀 더 빨리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인데, 근데 지금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터키 같은 경우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의 그 가입 의사를 우리는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터키 내부의 그 국내 문제이기도 한데.
PKK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이게 터키에서 그리고 유럽 연합과 미국에서도 이제 그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리주의 세력이군요. 그렇죠. 분리주의 세력. 근데 과연 테러단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중립 국가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PKK 이들에 대한 은신처가 제공이 됐다라는 것이 터키의 주장이거든요. 그 이유로 해서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지금 좀 남아 있긴 한데 지금 최근 들어온 얘기를 보면은 그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아마 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핀란드가 일단 그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유럽 연합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 이제 맞댄 국경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죠. 그렇죠. 1,300km 정도의 긴 국경지대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지도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른데 지도 나왔죠.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핀란드가 가장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핀란드와 러시아는 과거 20세기 초 1939년이었죠. 39년 말에 전쟁이 한번 크게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핀란드의 국군이 그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패배에 가까운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핀란드는 결국 러시아의 많은 것을 이제 수용을 하기도 했지만 러시아도 큰 상처를 입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와 지금과 핀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그 안보 위협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소위 핀란드화라는 말이 외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대국의 어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면서 좀 유동적으로 이제 대처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잠시의 그 재고도 없이 바로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자충수다. 그때도 안보 위협이었고 지금도 안보 위협인데 지금은 거리낌 없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러시아의 자충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푸틴의 의도와는 뭐 무관한 180도 다르게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있습니다. 얻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나토에 이제 가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유사시에 이제 나토 군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나토군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미국 병력도 같이 포함돼서 핀란드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지도에 보셨듯이 러시아와 굉장히 긴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 핀란드의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그 푸틴 대통령이 반발을 했죠. 그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핀란드 측 이야기를 보면은 핀란드 대통령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최근에 했죠. 통화 결과에 대해서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의 말은 의외로 푸틴 대통령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뭐 어쨌든 그 핀란드 대통령의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러시아산 전기가 이제 핀란드로 공급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수출을 하는 거죠. 이것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조치를 러시아가 취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핀란드까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과연 러시아가 이중 전선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같은 경우도 이 푸틴의 이제 예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이제 핀란드 쪽에서 핀란드 대통령이 전화를 하니까 의외로 좀 차분하게 받더라.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자료 화면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짧은 1, 2년 사이에 그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어떤 중병설도 나오고 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이 러시아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
과연 이게 현명한 판단일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예상이나 분석 이런 것들이 빗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판단이라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 싶은 것들이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그냥 전문가들의 어떤 오판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푸틴 대통령의 판단에 혹은 이제 그 어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핀란드와 이제 스웨덴이 이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일단 그 이후에도 그 유럽군이라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던 게 있죠. 2025년 이제 출범 목표로 그렇죠. 추진하고 있었는데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유럽군 이 창설이 좀 탄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사실 유럽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유럽연합군인데, 예. 그러니까 유럽 전체 국가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유럽연합, EU의 군대를 말하는 건데 사실 나토와 이제 별개죠. 전혀 네. 별개의 것이고 나토는 이제 1949년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해서 미국, 캐나다까지 포함하고 예. 터키도 포함하고 이런 북대서양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는 아메리카 대륙도 참여를 하는 것이지만 EU 유럽연합군은 말 그대로 유럽연합의 국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군대인데 사실 유럽연합이 창설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제일 처음에 이제 경제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통합하고 외교, 정치까지 통합을 하는 이런 큰 다만 이제 문화는 더 잘게 이제 세분화하고 이런 계획 하에서 특히 저 마크롱 대통령이 그 유럽 연합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추진 의사가 강하게 있거든요. 특히 예. 이번에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군의 창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그러면 과연 어떨 것인가? 미국 입장은 사실 과거의 세계 경찰의 입장에서 많이 좀 힘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의 쿼드라든가 예. 이것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 연합군이 그 역할을 그러니까 미군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빠진 힘을 또 메꿔줄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호 보완적인 거다. 그렇죠. 예, 나토군과 유럽군. 어쨌든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전혀 이제 그 연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며 피난민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의 마을 집집마다 러시아군이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40km도 되지 않는 제2도시 하르키우를 어렵게 탈환했습니다. 하르키우는 키이우와 마리우폴, 동부 돈바스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다시 되찾은 겁니다. Ми тут. Ось з нами прикордонник. Передаємо йому знак за нашою спиною. Який знак? 910 дроб 1. Пане президент, ми дійшл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퇴각한 하르키우 인근 마을에서 러시아군 시신 40여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러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80%를 장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ussia's war in Ukraine is not going as Moscow had planned. They failed to take Kiev. They are pulling back from around Kharkiv.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을 도시에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Окупанти досі не хочуть визнавати, що знаходяться в глухому куті і що їхня так звана спецоперація вже збанкрутувала. Але обов'язково настане момент. 러시아군의 퇴각 소식에 피난민 2천 명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네우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아직 러시아군의 공격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기반 시설을 조금씩 재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넓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어 향후 몇 주간 장거리 폭격이 이어지는 힘든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동기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페이트 젠드런. 범행 직후 인터넷에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파시즘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뉴질랜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51명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당시 사건을 따라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증오범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vidence that we have uncovered so far makes no mistake that this is an absolute racist hate crime. It will be prosecuted as a hate crime. This is someone who has hate in their heart, soul, and mind.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이번 총격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해 어떤 국내 테러 행위도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런 혐오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를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cially motivated act of white supremacy and violent extremism. As they do, we must all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hate that remains a stain on the soul of America.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젠드런에 대해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젠드런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